이거 진짜예요? 아니, 개새끼들인데? 와, 아씨, 아니, 이걸 지금 알았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자, 이번에 읽어볼 살인 사건은 70년대 살인 사건 두 가지인데요. 뭔가 시대상과 맞물려서 벌어진 살인 사건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것들을 두 가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번에 읽어볼 살인 사건은 박흥숙 씨가 저지른 살인에 대한 건데요. 사진 되게 몸 좋고 뭔가 무예를 단련했던 사람처럼 보이죠? 박정열, 이게 아명, 다른 이름이고 실 이름은 박흥숙이다. 54년생이고 80년에 향년 26세로 사망. 사인은 교수형이고요. 범죄 유형은 살인죄입니다. 철거 인원 4명을 보복 살해한 죄목으로 사형을 선고받아 교수형에 처해진 인물. 박정희 정부의 도시개발 정책에서 발생한 철거민들에 대한 이야기가 회자될 때 항상 언급되는 인물이다. 1954년 전라남도 영광군 불감면 자비리의 가난한 집안에서 차남으로 태어났다. 어릴 적 이름은 박정열이다. 원래 그의 부모는 도로변에 허름한 점포를 운영하였다. 그러나 아버지가 일찍 사망하여 한부모 가정이 되고 형도 세상을 떠난 뒤부터 원래 가난했던 가세가 더욱 급격히 기울었다. 그를 알던 주변 사람들은 그를 홀어머니와 남은 동생들을 잘 돌보는 효자였다고 기억했다. 박흥숙의 국민학교 생활기록부에는 그가 보였던 비상한 똑똑함과 또한 그가 겪었던 지독한 가난함이 기록되어 있다. 가난으로 인해 가족이 흩어지면서 어머니와 막내 동생은 절로 가서 수발을 들며 허드렛 일을 하며 연명했고 그의 여동생은 남의 집에 식모로 일하며 살게 되었다고 한다. 이런 이유로 인하여 박흥숙은 중학교에 진학하지 못했고 그의 최종 학력은 국민학교였다. 그가 남긴 일기에 영광중학교, 바라던 학교에 수석으로 입학했지만 우리 집은 가난하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다고 쓰여 있다. 그는 중학교에 입학해야 할 나이에 광주 시내에서 열쇠 수리공으로 일을 하며 돈을 모으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공부에 대한 열망이 있었던 것인지 주경 야독을 하여 5달 후 검정고시에 합격했다고 그의 여동생과 그의 일기는 증언했다.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과정을 마친 그는 곧바로 사법시험을 준비했다고 한다. 법관이 되면 가난을 벗어나 흩어진 가족들을 모아서 좋은 집에서 살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이때 그가 자신의 거처로 삼은 곳이 무등산이다. 그는 무등산 산자락으로 들어가서 움막집을 세우고 흩어졌던 가족들을 이곳으로 불러 모았다. 당시 무등산 자락 주변에는 20여 가구가 빈민촌을 형성하고 있었는데 주민들이 박흥숙과 그의 가족이 굶주림에 허덕이면 자신들의 음식을 나누어 주었다고 한다. 박흥숙과 그의 가족이 음식을 받아 먹었다는 거구나. 그 정도로 가난했다라는 거죠. 훗날 사건 이후 형성된 박흥숙을 동정하는 여론은 주로 이 주민들의 증언에서 기인했다. 박흥숙의 어머니 심금수는 산 중턱에 있는 무당의 집에서 무당의 수발을 들고 허드렛 일을 하여 생계를 유지했다. 그는 평소 체격이 작고 허약했으므로 스스로 자신의 건강을 염려하여 구한말 동학군 사이에서 읽히던 정도술이라는 무술책이 집안에서 가보로 전해 내려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그것을 수련했다고 한다. 놀랍게도 저 고등학교 때 좀 뭐 체육 시간 같은 게 있었는데 그때 정도술을 배웠습니다. 정도술 사범님이 와가지고 정도술을 가르쳤어요. 발차기 하는 법, 뭐 정권 찌르기, 뭐 명상하는 법, 뭐 이런 거 배운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보고 신기했습니다. 아직도 한국에서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운명의 그날인 1977년 4월 20일 광주시 동구청 소속의 건설 반장인 오종환 반장과 동구청 소속 일용 잡급직의 철거반원 7명이 무등산을 올랐다. 그들의 목적은 등산이 아닌 바로 이 일대의 무허가 판자촌을 철거하기 위한 산행이었는데 마침 그 즈음에 무등산이 도립공원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이었다. 구청에서 판자촌 주민들에게 앞서 알려 많은 집들이 철거된 상태였지만 8가구의 집들이 남은 상황이었다.
무허가 판자촌에 사는 사람들 사정이야 다들 알만하지만 이들은 그 중에서도 도저히 달리 갈 곳이 없는 사람들로 오갈 데가 없는 이들은 차일피일 철거를 미루며 최후까지 남아 버티었던 것이다. 절박한 박흥숙과 다른 의미에서 절박한 철거반원 사이에 시비가 붙었는데 철거반원 중 일부가 어머니를 밀치며 욕을 했기 때문이었다고 한다. 철거반원 이들 역시 일개 일용직으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면서 가족을 부양하고 있었다. 본인의 사정도 어려워 역시나 어렵게 살아가는 남의 사정을 봐줄 만한 여유가 없었기에 이 일을 끝마치는 것에 절박했고 필요 이상으로 잔인해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완전 비극이죠. 하층민들끼리의 먹고 먹힐 수밖에 없는 그런 비극. 수사 결과와 증언에 의하면 이때까지는 박흥숙도 어머니를 말리면서 저 사람들도 위에서 시켜서 이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라며 그들을 동정하였다고 한다. 나아가 철거반이 가재도구를 모두 움막집 바깥으로 옮길 때 박흥숙도 그들과 함께 가재도구를 옮기면서 철거를 협조했다. 상식적이죠, 뭔가 박흥숙 씨의 이런 행동들이. 그런데 철거 반원들이 집에 불까지 지르면서 상황이 악화되기 시작되었다. 추측건데 단순 철거만 했다간 다시 지어 살 우려가 있으므로 상부에서 완전 전소를 명령해서였을 것이다. 그런데 집 지붕에는 박흥숙의 어머니가 무당의 집에서 일하며 모은 돈 30만 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어머니는 강력하게 항의했다. 여기까지는 적개심을 드러내지 않은 그가 4명의 철거 반원들을 살해한 결정적인 계기는 다음과 같다. 그의 움막집으로부터 300여 미터 정도 떨어진 집에는 김복청과 그의 처가 살고 있었는데 당시 박흥숙은 저 집에는 병에 걸린 노부부가 살고 있으니 선처해달라 라는 요청을 했고 철거 반원은 이를 수락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얼마 안 가 끝내 그 집마저 불타는 모습을 본 박흥숙은 엄청난 적개심과 분노에 사로잡혔다. 이에 대하여 박흥숙은 따져 물었는데 철거반장 오종환은 어린 놈이 지랄한다 라며 박흥숙을 깔보았고 박흥숙은 철거반장 오종환을 향하여 자신이 만든 사제 공기총으로 위협 사격을 가했다. 사제 총기를 만들 수 있던 연유는 열쇠공을 시작으로 금속을 다루는 일을 배웠기 때문이었다. 총을 든 그는 철거 반장에게 부하 반원들을 모두 모으라고 위협을 가하여 철거 반원 중 7명 중 5명이 불려왔고 박흥숙은 여동생에게 지시하여 철거 반원들을 묻게 하였다. 당시 그가 이들을 결박한 이유는 이 사람들을 결박하여 도망가지 않게 한 뒤 그는 스스로 시내로 가서 당시의 광주시장에게 따지고 싶어서였다고 한다. 박흥숙은 포박한 철거 반원들을 자신의 공부방으로 파놓았던 구덩이에 넣은 다음 불태운 우리 집에 사과해라 라고 호통을 쳤는데 이 와중에 철거 반원들은 마침 헐겁게 묶여있던 포박을 풀고 반항을 하였고 박흥숙은 망치로 그들을 공격해서 5명 중 철거반장 오종환과 동구청 소속 일용 잡급직 이건태 등 2명을 현장에서 숨지게 했다. 그리고 또 다른 철거반원 양관승과 윤수현, 김영철 등 3명은 동구 서남동 조선대학교 병원 응급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양관승과 윤수현은 치료 도중 숨졌고 김영철은 중태에 빠졌다. 야, 어떡하냐. 살인을 저지른 박흥숙은 놀라서 도주를 하였고 박흥숙의 여동생은 시내로 내려가서 광주시청으로 가서 시장을 만나려 했으나 시장은 만나주지 않았다. 그녀는 시청 직원에게 사건의 전말을 전한 뒤 없어진 집터로 갔다. 이로 인해 어머니는 공무집행 방해죄, 여동생은 살인 방조 혐의로 체포되어 무등산에서 하산했다. 경찰의 발표에 따르면 한편 박흥숙은 광주 시내로 내려와 예금해 두었던 돈을 찾고 머리를 깎고 양동시장에서 하늘색 재킷을 산 뒤 시외버스를 타고 여수로 향했다. 그는 여수에서 1박을 한 다음 여수역에서 서울로 향했으며 서울역 앞에 여인숙에서 다시 1박 후 노원구 상계동에 있던 이모 집에 숨어 있다가 시민의 제보로 붙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소한 상계동에서 체포되었다는 것은 경찰의 조작으로 박흥숙의 진술에 따르면 광주에서 여수로 기차를 이용하여 이동했다. 그는 이 기차 안에서 해외로 나가는 배를 타는
정모 씨와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에 의하면 정모 씨는 북한의 간첩으로 의심되는 말을 썼다고 한다. 그가 간첩임을 확신한 박흥숙은 날이 늦었으므로 우선 여인숙에서 1박을 한 다음 서울로 향하였다. 서울에 도착한 그는 간첩 신고를 하러 중앙정보부를 찾았고 더불어 자신이 광주 무등산에서 살인을 저지른 박흥숙이라고 자신의 실명을 밝히며 자수도 했다고 한다. 이후 중정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비밀을 지킬 것을 약속받고 검거, 즉 자수하여 연행되었던 것이라고 한다. 물론 이는 박흥숙의 진술에 의한 것이니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는 독자들이 판단할 몫이지만 최소한 제보로 붙잡힌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수한 것은 재판부에서도 인정한 사실이다. 채팅창에 사람은 나쁘지 않은 듯이라고 하셨는데 일단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재판. 자수하여 검거된 박흥숙은 자신의 살인죄를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밝혔다. 그의 법정 진술에 따르면 죄를 뉘우치고 어떤 극형이든 받겠다고 언급했다. 자수를 했다는 주장이 항소 이유서에도 기록되어 있고 나아가 가장 중요한 점은 재판부가 기록 검토를 통해 피고 박흥숙은 체포된 것이 아니라 자수를 한 것이 맞다고 인정을 했으니 최소한 박흥숙이 자수했다는 주장은 사실로 인정되었다. 원심은 그의 살인수법이 아주 잔혹하다는 이유로 사형을 선고했고 피고는 항소했으나 광주 고등법원은 항소를 기각했다. 변호사는 박흥숙이 젊은 청년으로 이전까지 아무 전과가 없었으며 사용한 총은 살인을 위해 미리 준비된 도구가 아닌 호신을 위해 만들어 두었던 것이었고 망치도 공부를 하기 위해 땅굴을 파려던 것으로 결과적으로 범행에 사용한 흉기는 살인을 위한 것이 아니었으며 그의 생애는 원래는 올바른 성품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며 정황상 우발적 범죄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다분하다는 점을 들어 사형은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광주 고법은 이전에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책으로 무술을 연마한 점 그리고 피고가 도주를 위한 시도를 했다는 점이 명확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심신미약을 인정할 수 없으며 그의 성품이나 자백을 한 점 등을 참작해줄 여지가 없지는 않으나 범행의 수법과 수단이 아주 잔인하고 이전의 생애 전반이 살인의 동기가 될 수는 없었다는 점을 들어 원심을 유지했다. 이듬해 5월에 열린 대법원 상고심 또한 상고를 기각하면서 원심을 확정지었다. 이후 빈민촌 철거 과정에서 발생한 철거 반원들의 폭력이 사건의 배경이라는 점과 박흥숙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증언을 기반으로 하여 박흥숙에 대한 구명운동이 일어났지만 성사되지는 않았다. 그가 수감되어 있던 도중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는데 이때 예비 검속으로 체포된 녹두서점 주인 김상윤이 그를 옥중에서 만났다고 한다. 그는 박흥숙과의 첫 대화를 이렇게 기억한다. 18방, 18방. 누군지 아까부터 방 번호를 여러 번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18방, 광주 사태로 들어온 사람 아니요? 내가 광주 사태로 들어온 사람입니다만. 그렇군요. 나는 박흥숙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무등산 타잔이군요. 나를 아시네요. 이름이 어떻게 되시나요? 잘 모르실 겁니다. 김상윤이라 합니다. 상윤이 형이 들어오셨네. 날 어떻게 아시오? 왜 모르겠습니까? 여기 독방에 리영희 교수님이나 박문구 등 여러 사람이 거쳐갔어요. 그 사람들이 형님 이야기를 많이 해서 잘 알고 있죠. 그리고 박흥숙은 그를 많이 위로했고 심심치 않을 만큼 통방, 그러니까 수감자끼리 방 넘어 이렇게 대화를 하는 거죠. 그렇게 통방도 하면서 지내며 큰 위안이 되어 주었다고 한다. 사법고시 준비를 했던 사람이라 지적 호기심이 대단했고 긴급조치 구호로 수감된 사람들을 통해 많은 책을 섭렵한 내공도 느껴졌다고. 박흥숙은 옥중에서 중국어 공부를 열심히 했고 한문보다 백화체 공부에 열중했던 것을 보면 자신이 머지않아 석방될 거라는 희망을 가졌던 것 같다고 김상윤은 증언한다. 하루에도 서너 차례 이상 통방을 했는데 한 일주일 정도 소식이 없다가 크리스마스 이브 전날 밤 다시 말을 걸어왔다고 한다. 몹시 들떠 있었고 까닭모를 흥분에 찬 환희에 휩싸여 있는 분위기로 한동안 대화를 나누었다고 한다. 그런데 그는 그 다음 날인 1980년 12월 24일 집행되었다.
와, 되게 절망적이었겠다. 이게 자기가 좀 철거민 그런 배경이다 보니까 그래도 뭔가 선처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좀 한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었을 텐데. 너무 많이 죽였어, 사람을. 총도 있었고. 어쩔 수 없었나? 이때는 보통 사형 확정 3년 이내에 집행이 되었고, 집행을 하지 않은 채 범법인이 3년 동안 징역을 살고 나면 무기징역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있었다. 주로 국경일이 집행이 있었으니 3.1절, 석가탄신일, 광복절, 성탄절은 사형수들에게 매우 긴장되는 날이었다. 사형 언도를 받은 지 딱 3년이 되어가던 해였고, 이 해만 무사히 넘기면 자신은 사형당하지 않고 무기로 감형될 수도 있겠다고 기대했던 모양이다. 구명운동도 계속되었으니 기대가 더 컸을 수도 있다. 그래서 그는 이번 성탄절만 넘기면 된다고 생각하고 일주일 전부터 생사기로의 고통을 참았을 것이고, 성탄절 전야 일정이 끝나자 이제 살았다며 환희에 찼고 흥분한 목소리로 1시간 가까이 통방을 했던 것 같다고 김상윤은 추측했다. 하지만 박흥숙은 결국 바로 그 다음날 사형이 집행되었다. 그는 전날 밤 내린 폭설이 쌓여 엄청나게 쌓인 눈길 속에서 사형장으로 가지 않으려 발버둥 쳤다고 전해진다. 이후 김상윤은 크리스마스 다음날 면회온 아내 정연애에게 박흥숙의 죽음을 알렸고, 정연애는 강신석 목사에게 이 사실을 알려 강 목사의 주선으로 가족들과 함께 박흥숙의 장례를 치러주었다고 한다. 당시 언론은 중립적으로 사실대로 보도하기보다는 박흥숙 개인과 그의 가족에 대한 편견을 투영하여 심각한 왜곡 보도를 일삼았다. 예를 들어 박흥숙의 어머니인 심금순이 무등산에서 거대한 구판을 벌려 광주 시내의 돈을 긁어가는 무당이다 라는 보도가 마구 쏟아진 바 있다. 나아가 이것도 모자라서 당시 판자촌과 무등산 일대를 사이비 종교가 판치는 곳이라고 왜곡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심금수는 무당의 잡리를 돕는 대가로 생계를 꾸리던 것뿐인 빈민이었다. 또 당시 박흥숙이 무예를 연마해서 맨손으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무력과 완력을 지닌 사람처럼 보도됐지만, 박흥숙이 배웠다는 무술은 조선시대의 무예였던 정도술이 고작이었다. 박흥숙의 살인에서 등장한 사제 총기에 관해서 당시 언론은 사회에 불만을 품은 박흥숙이 이전에 만든 총이라고 보도를 했는데, 실제로 그 총은 쇠파이프로 만든 딱총 정도였고 산짐승을 쫓아내기 위해 만든 호신용 무기였다. 그리고 살해 현장인 그의 공부방, 즉 구덩이에 관해서 경찰과 언론은 그가 사람이 오면 죽이기 위해 이전부터 파놓은 것이라고 했지만, 증언에 의한 실상은 집이 철거될 것을 예상한 그가 집이 철거된 이후에 공부를 계속하기 위해 비상용으로 파놓은 구덩이였다. 또 경찰의 발표 내용과 달리 박흥숙은 자수했고 상계동 사는 이모라는 사람은 존재하지도 않았다. 실제로 전라남도 경찰국장이 받은 보고에는 그가 서울 방향으로 도주한 후에 중앙정보부에 자수해서 검거됐다고 되어 있다. 박흥숙이 간첩 신고를 하면서 이를 신고한 자신이 살인범 박흥숙이라고 같이 밝혔기 때문이다. 더불어 그가 자수를 했다는 주장이 항소 이유서에도 언급되어 있고, 가장 중요한 점은 재판부가 기록 검토를 통해 피고 박흥숙은 체포된 것이 아니라 자수를 한 것이 맞다고 판결문에서도 공식적으로 인정되었다. 당시 보도에서는 이 살인사건의 발단인 무허가 판자 건물을 철거하면서 불을 질렀던 사실을 보도하지 않으려 숨기려고 하였다. 이전부터 있던 도시 빈민 철거에서 벌어진 여러 사례로 인하여 민심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이유였던 것이다. 다만 신인 루포 작가 김현장은 월간 대화지 77년 8월호에 무등산 타장과 인간 박흥숙이란 기고문을 내면서 언론의 왜곡 보도에 대해 반박했다. 오늘날에도 방송으로 나온 내용 중에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묘사한 언론은 MBC 이제는 말할 수 있다와 팟캐스트 이 박사와 이 작가의 EJ 방송분 69화 박흥숙 특집, 그리고 SBS 꼬꼬무 시즌1 정도밖에 없다. 되게 안 알려졌구나. 그래도 영향 덕분인지 조금씩 사연이 알려진 끝에 2014년에 진혼제가 치러졌다. 많이 안 알려졌다는 게 되게 의외네요.
채팅창에 5.18 때라 전라도 사람이라 저렇게 매도한 건가? 라고 하셨는데 영향이 없지 않겠죠. 무조건 있겠죠. 이게 되게 안타깝다. 물론 살인을 한 건 잘못된 거지만 열심히 살려고 진짜 아득바득 열심히 사는 사람이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고 뭔가 정의와는 좀 반대되는 일이 벌어지니까 이게 그 꼭지가 완전히 그냥 나가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뚜껑이 완전히 열렸다. 박흥숙 씨가. 이 사건의 의의입니다. 도시 빈민에 대한 폭력적인 철거가 끝내 극단적인 참사를 부른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부터 6년 전 일어난 광주 대단지 사건 등의 사건도 당시 급속한 경제 성장에 따른 국가의 도시 계획과 건물 철거 등의 문제가 근본 원인이었다. 참고로 정부에서 처음에는 도시 빈민들의 판자촌 인구를 그들이 국가 경제 발전에 필요하니 묵인해 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를 도시 미관 훼손을 내세우고 무허가에 대한 묵인을 뒤집으면서 내쫓기 시작한 것이다. 철거 집행과 강제 이주는 굉장히 폭력적이면서 무계획적이었고 안 그래도 가난한 주민들만 고스란히 그 피해를 전가받고 고생해야 했다. 21세기 중반을 향해 달려가는 지금 대한민국은 안정화된 대도시를 이루었다. 하지만 과거의 무분별한 사다리식 행정의 문제점, 하층민의 보호받지 못한 인권, 제대로 제도화되지 않은 행정의 역사가 있었다. 그렇게 먼 과거도 아니다. 2002 한일 월드컵 당시에도 주위의 빈민들이 쫓겨나야 했고 이는 최규석 작가의 공룡 둘리에 대한 슬픈 오마주에 수록된 단편 만화 선택에서도 묘사된다. 제가 이 나무위키 읽고 진짜 놀랐는데 제가 중학교 때 이 최규석 만화가님의 공룡 둘리에 대한 슬픈 오마주랑 그 습지 생태 보고서인가? 하는 만화를 진짜 재밌게 읽었었거든요. 중학교 때. 이거 둘리거든요. 둘리. 그림체가 되게 이래. 이거는 애니메이션인데 그림체가 대강 이렇습니다. 되게 약간 현실적인 문제를 좀 우화의 형식으로 풀어내시는 그런 작가님인데 최규석님 되게 젊을 때 찍으셨나 보다. 이분 작품 습지생태 보고서 이거 진짜 명작이니까 옛날 만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약간 좀 말이 샜는데 다시 한번 박흥숙 씨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2009년 용산 참사 이후 철거민에 대한 인권 문제가 더 이슈화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으로 철거 지역 상가 세입자의 휴업 보상금을 3개월에서 4개월치로 늘리고 2013년 경비업법 개정으로 철거 용역, 업체 설립 요건 강화 및 폭력, 성범죄 전과자 배제, 같은 해 서울시도 주거시설 등에 대한 행정 대집행 인권 매뉴얼을 만들어 거주민 퇴거 후 철거 집행 및 겨울철, 악천후 시 철거 금지 등으로 조금씩 개선 중이다. 조금씩 나아지고는 있다라는 것이죠. 대중매체에서 박흥숙 씨가 어떻게 다루어졌는가? 2005년에 무등산 타잔 박흥숙으로 영화화되었는데 박우상 감독이 연출하고 배우 고주원이 박흥숙 역을 맡았다. 이분 유명한 분 아니야? 되게 유명한 분인데? 칠공주 나오고 이순신 나오고 최고다 이순신 나오고 이분이 하셨구나. 아무튼 이 영화는 지역과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박흥숙의 일대기를 그리고 있다. 후반부에 맨손으로 철거 반원들을 폭행, 살해하는데 이건 사실과는 다르며 실제로는 둔기를 썼다. 여담으로 영화 판촉 과정에서 포스터의 문구가 전라도를 비하했다는 여론의 비난을 받아 제작사가 사과 의사를 밝혔고 개봉 자체가 무산되었다. 라고 합니다. 이건 약간 좀 여담이었던 것 같고 박흥숙 씨 살인사건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그죠. 그 채팅창에 나온 그대로 살인은 진짜 잘못하는 거지만 역사가 만든 진짜 비극이죠. 열심히 살려보려고 했던 젊은이한테 극단적인 상황이 주어졌고 그 상황이 트리거가 돼서 이 사람이 이제 살인을 막 이렇게 저지른 거죠. 비극이야. 왜 타잔일까요? 라고 하는데 뭐 무술도 혼자 수련했고 산에 살았고 하니까 좀 그런 별명을 붙이지 않았을까 그때? 좀 야인 느낌이 들어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좀 안타깝습니다. 이게 언론 보도도 좀 악의적으로 된 거? 이것도 좀 뭔가 안타깝고 만약에 좀 이렇게 어지럽지 않은 상황에서 가난하지 않게 태어났더라면 그 행복하게 살았을 사람이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물론 뭐 제가 살인자니까
살인자가 뭐 잘했다 뭐 잘못했다 뭐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시대가 너무 가혹했다 뭐 이렇게 좀 생각이 드네요. 박흥숙과 관련된 그런 이야기를 좀 다뤄봤고요. 자, 다음 이야기도 뭐랄까 국가와 관련된 그런 살인 사건입니다. 자, 다음 이야기는 춘천 강간살인 조작 사건입니다. 당시 기사가 이렇게 또 있었다고 하고요. 개요, 아들아, 넌 살인범의 아들이 아니다. 이 사건을 재조명한 그것이 알고 싶다. 2001년 12월 15일 방송분의 부제. 1972년 9월 27일에 강원도 춘천시 우두동에서 일어난 어린이 강간살인 사건이자 조작 사건인 동시에 대한민국 사법계의 어두운 과오 중 하나. 비슷한 사건으로 아시카가 사건, 캐서린 브로우 살인 사건 등이 있다. 사건 발생, 대통령 명령, 검거와 복역. 1972년 9월 27일 오후 8시쯤 춘천경찰서 역전 파출소장의 딸이던 10살 63년생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춘천경찰서 역전 파출소장의 딸이던 10살 제이모 양은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근처 만화가게로 텔레비전을 보러 갔는데 그것이 생전의 마지막 모습이 되었다. 당시에는 TV가 귀한 시절이라 동네에 부유한 집에 한 대꼴로 있었기 때문에 만화가게 같은 곳에서 요금을 받고 TV를 보여주는 경우도 많았다. 제이모 양은 9월 29일 춘천시 우두동의 춘천 축구소 뒤편의 논뚝길에서 나체 상태의 시신으로 발견되었다. 축구소는 이제 기후를 관측하는 기상 관측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제이 양은 성폭행을 당한 후 사망한 것으로 보였다. 혈흔과 음모도 찾아냈지만 당시엔 유전자 검사가 없어서 누가 했는지 불분명했다. 이에 전국적으로 충격을 받았고 파출소장 딸의 죽음인지라 경찰이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다. 하지만 범인의 윤곽조차 잡지 못했고 당시 만화가게 주인이던 정원섭이 춘천경찰서에 연행되었으나 닷새간 조사 후 석방되었다. 닷새는 이제 5일 얘기 5일 5days. 박정희 당시 대통령은 사건을 보고받고 어떤 놈이 경찰 가족을 건드렸다고 크게 노해서 김현옥 내무장관에게 당시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던 이 사건을 포함한 3대 미해결 사건에 대해 10일 안에 범인을 잡아라. 못 잡으면 인사조치다 라는 명령을 내렸다. 여기서 3대 미해결 사건이란 서울 아현동 국민은행지점 납치 사건과 부산 어린이 연쇄살인 사건을 얘기합니다. 부산 어린이 연쇄살인 사건? 아, 이거도 있는데 이거는 어린이 관련된 이야기라 제가 나중에 또 따로 다룰 예정입니다. 이거 정말 끔찍한 일인데 다음에 좀 다뤄보도록 하고요. 아무튼 박정희 대통령이 내무장관에게 범인 못 잡으면 또 인사조치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시한 마지막 날인 10월 10일 경찰은 이 사건의 범인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범인이라고 발표한 사람은 사건 현장 인근에서 만화가게를 운영하던 정원섭이었다. 정확히는 10월 7일 재차 연행되었다가 3일간 조사 끝에 발표하고 구속, 16일 춘천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었다. 경찰의 발표에 의하면 정 씨는 평소 소녀들을 성추행하고 심지어 만화가게 여종업원들을 성폭행까지 했던 사람이었다. 사건 당일 제이 양이 자신의 만화가게에 오자 자신의 가게에선 TV가 잘 안 나오니 이웃 만화가게로 가서 TV를 보자고 꾀어내 춘천 축구소 뒤편 논뚝길로 유인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강간한 후 범행이 들킬까봐 두려워 살해하였다는 것이다. 이후 검찰도 경찰의 수사가 정당하다고 인정한 후 정 씨를 기소했다. 현장에 정 씨 아들의 연필이 있었으며 증인들의 증언도 일치한 데다 정 씨 본인도 사건을 자백했다. 1973년 3월 30일 춘천지방법원 1심 재판에서 정 씨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된 후 8월 9일 서울고등법원 2심과 11월 27일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정 씨의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됨에 따라 무기징역이 확정되었다. 정 씨는 감옥에서 모범수로 복역해 특별 사면으로 15년형으로 감형되어 1987년 12월에 15년을 복역한 후 풀려났다. 그 뒤 고문과 조작 39년 만에 무죄. 정 씨는
자신이 결백하다고 호소하기 시작했다. 15년 복역하고 이제 풀려나고 그때부터 이제 결백을 호소하기 시작을 한 거죠. 물론 안에서도 그랬겠지만 이게 밖으로 흘러나오지를 못했겠지. 정 씨는 자신이 결백하다고 호소하기 시작했다. 경찰이 자신을 고문과 짜맞추기 수사로 범인으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결국 정 씨는 1999년 서울고등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하지만 2001년 7월 13일 법원 측은 재심 청구를 기각하였고 대법원으로 재항고했으나 2003년 12월 대법원도 재심 청구를 기각했다. 한편 재심 중이던 2001년 3월 21일에 관련 사연이 동아일보를 통해 알려져 다시금 쟁점화되었고 12월 15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아들아 너는 살인범의 자식이 아니다 편에서도 다루어졌다. 야 그것이 알고 싶다가 진짜 뭘 많이 했다. 2005년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이 사건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진실화해위는 당시 경찰관으로 근무한 이들을 면담해 정 씨가 당한 고문 수법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임을 밝혀냈다. 한 경찰관으로부터 당시 다른 사건에서 정 씨가 당한 것과 유사한 고문을 가하는 것을 봤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이다. 당시 그는 경찰들로부터 잠 안 재우기, 통닭구이 등지에 고문을 당했고 사흘 만에 거짓 자백을 할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경찰은 정 씨를 범인으로 몰기 위해 증인들을 위협하였다. 정 씨가 운영하던 만화가게의 여종업원들을 감금하거나 가혹행위를 저질러 정 씨가 자신들에게 지속적으로 성폭행한 뒤 협박을 했다는 허위 증언을 하도록 강요했다. 당연하지만 이 여종업원들도 죄를 물을 수 없는 게 이들이 허위 증언을 하게 된 것도 돈이나 회유 때문이 아니라 정 씨와 마찬가지로 형사들의 가혹행위와 감금 및 고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허위 증언한 것이었다. 수사 과정에서 형사들에게 여관으로 끌려가 옷이 전부 벗겨진 채 집단 구타와 집에 못 간다는 협박을 받았다. 당시 정 씨 가게 종업원은 5, 6명이 나를 가운데 놓고 머리 때리고 잡고 흔들고 그 상황에서는 죽였다 그러면 죽인 거고 봤다 그러면 봤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라고 말하였다. 심지어 당시 여종업원의 나이는 14살, 17살의 미성년자였다. 여종업원들은 1심이 끝나자 성폭행 고소를 취하하고 진실을 밝혔다. 하지만 도리어 법원은 위증 혐의로 구속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라는 처벌을 내리는 등 증인들도 크나큰 순환을 겪어야 했다. 와, 그래도 그 용감하셨네. 여기 종업원 분들이. 당시 현장에서는 범인의 혈흔이 발견되었다. 당시 국과수는 이 범인의 혈흔을 조사해 혈액형이 A형이라는 것을 밝혀냈다. 그런데 어처구니 없게도 정 씨는 A형이 아니라 B형이었다. 취재팀은 국과수 기록뿐만 아니라 당시 신문 기사에도 버젓이 범인의 혈흔이 발견되었고 혈액형은 A형이라고 나와 있던 것을 찾아냈다. 더욱이 경찰의 짜맞추기 조작 수사는 경찰이 정 씨가 범인이라는 결정적인 증거로 들이민 정 씨 아들의 연필에서도 드러났다. 경찰은 정 씨의 아들을 범행 현장으로 데리고 가서 정 씨의 아들의 연필을 현장에 집어던진 뒤에 이게 너의 연필이냐? 라고 물었다. 아들이 자신의 것이라고 하자 그럼 입에 한번 물어봐라 하고 아들의 이빨 자국을 내게 한 뒤 그걸 가지고 증거를 찾아냈다고 했던 것이다. 심지어 살인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연필은 노란색 몽당 연필이었던 반면 정 씨 아들의 연필은 기다란 파란색 연필이었다. 이 사건의 최초 목격자도 경찰이 내세운 파란색 긴 연필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하여 당시 현장에서 봤던 연필인 노란색 몽당 연필이라고 증언했으나 바로 위증 혐의로 구속되었다. 이 목격자는 다음 재판에서 진술을 번복하자 풀려났다고 한다. 진짜 악질이네. 당시 왜냐하면 범인을 만들어내야만 했으니까 그 내무장관 입장에서 아래 경찰관들까지 진짜 미친 짓이다. 2001년 3월 16일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사건 당시 정 씨를 수사했던 경찰관은 총 9명이었다. 이들 중 2명은 사망, 3명은 행방불명 상태였으며 취재팀은 4명만 찾아 인터뷰했다. 그 결과 A는 정원섭을 고문했던 걸 명확히 얘기하지 않았다. 다만 범행을 부인하는 용의자에겐
비행기 태우기 같은 고문을 시켰다며 정 씨가 그랬다면 그러할 것이라며 사실상 고문을 시인했다고 인정했다고 한다. 사건 당시 정원섭의 자백을 받아내서 내무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는 B는 고문 여부에 대해서 사건에 관해 기억이 안 난다면서도 수사 당시 현장인 춘천경찰서와 강원도경찰국 간 연락 및 서기 업무만 했던 걸로 기억한다며 그 표창장은 상부에서 파견간 탓에 받았다고 주장했다. C는 정 씨가 범인이라 단정할 물증은 없지만 자백을 녹음한 테이프 때문에 심증을 굳혔다라며 녹음 테이프 내용은 범행을 직접 안 한 이상 불가능하다며 당시 기자들이 진을 쳤기에 고문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아직도 정원섭이 진범이라는 고집을 꺾지 않았다. D 역시 수사 당시 다른 곳에 파견 나갔다가 돌아와 보니 다른 직원들이 일한 터라 해당 업무에 관여치 않았다고 했다. 당시 수사를 맡던 검사 측도 경찰관들에게 정원섭의 고문 주장이 믿을 만한 건지 묻기도 했다. 그러나 이 주장은 재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했다. 1, 2심 당시 판사들도 이 사안에 대해 기억이 안 난다며 부인했다. 2007년 11월 진실화해위의 재심 권고로 재심이 다시 이루어졌다. 2008년 11월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검찰의 증거는 증거로 사용될 수 없거나 믿을 수 없으므로 정 씨의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항소해 서울고법에서 2심이 열렸고 2009년 2월 6일에 2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되었다. 이후 검찰이 다시 상고해 대법원까지 판결이 넘어가게 되었다. 검찰 계속 이걸 상고를 해? 괘씸한데. 대법원에서는 공판 날짜도 잡지 않고 2년이 넘게 사건 판결을 미루다가 마침내 2011년 10월 27일 2심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정 씨는 39년 동안의 치욕을 씻을 수 있게 되었다. 비록 39년 만에 진실이 밝혀졌지만 그동안 정 씨가 당한 고통과 강간살인범이라는 치욕스러운 낙인은 누가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그리고 정 씨 가족들이 당한 수모도 이루 말할 수 없다. 정 씨의 아내는 강간살인범의 아내라는 이유로 동네 사람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한 적도 있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어린 아이였던 아들이 목격하는 등 가족들도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받았다. 정의롭지 않은 공권력은 무고한 여러 사람의 인생을 짓밟을 수 있다는 교훈을 주는 사건으로 남게 되었다. 더군다나 경찰과 검찰이 무고한 사람을 범인으로 조작하고 공소시효도 지나버리는 바람에 정작 사건의 진범은 밝혀지지도 않았다. 결국 범인은 영원히 법의 심판을 받지 않게 되어 죽은 피해자의 한 또한 영영 풀 수 없게 되는 비극이 일어났다. 꼬꼬무에 나온 내용에 따르면 사건 당일 밤에 30대 정도 되는 남자가 피해자와 비슷한 외모의 여학생을 자전거 뒤에 태우고 가는 모습을 봤다는 목격담이 있었다고 한다. 이 남성이 진짜로 범인인지는 알 수 없지만 경찰은 엉뚱한 사람을 범인으로 만드느라 진범을 잡았을지도 모를 기회를 놓친 셈이다. 확실히 그렇죠. 범인을 지들끼리 확정을 시켜놨는데 어떻게 저런 가능성을 쫓을 수가 있겠어. 그냥 지금 잡은 사람 범인으로 만들기 급급하니까. 이 사건은 경찰이라는 공권력의 권위주의와 실적주의 편중의 전형적인 사례다. 2013년 7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해당 사건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민주주의 법치국가에서는 결코 일어나선 안 되는 일이라며 국가가 정 씨와 그 가족에게 26억 3,752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런데 정부의 의도적인 국가배상 소멸 시효 단축이 있습니다. 2014년 1월 23일 아니 잠깐만 7번 방의 선물이 이 사건을 모티브로 한 거예요? 나 몰랐네. 7번 방의 선물이 모티브가 되는 그 사건이 있었다라고만 알고 있었지 그게 이 일인 줄은 몰랐네요. 야, 약간 좀 다른 점이 좀 많긴 한데 어쨌거나 그 억울한 죄를 뒤집어 쓰고 옥살이를 했다라는 점만 좀 비슷하긴 하네요. 뭔가 달라. 이 일이랑 좀 많이 다르긴 하네. 계속 읽어볼게요. 2014년 1월 23일에 서울고법 민사 8부에서는
소멸 시효 기간이 열흘 지났다며 정원섭 씨와 그 가족에게 손해배상금 26억 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전혀 다른 판결이 내려진 이유는 2013년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2013년 12월 12일 재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과거사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전까지 민법에 따라 3년으로 통용되던 소멸 시효 기간을 뜬금없이 형사보상 결정 확정일로부터 6개월로 못 박았다. 1심과 2심 사이에 이 판결로 1심 때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소멸시효가 적용되면서 결국 정 씨는 단 한 푼의 배상금도 받지 못하게 되었으며 이에 상고까지 했으나 5월 29일 상고심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한 네티즌은 그럼 위안부 문제를 시간이 흘렀다고 배상 못한다고 하면 어쩔래? 라는 댓글을 썼고 많은 공감을 받았다. 이 논리는 실제 위안부 부정세력의 논리와 똑같다. 아니, 그럼 지금까지 못 받은 거야? 위에 나온 방식으로 조작된 후 허위 자백을 할 때까지 정원섭 목사는 경찰서에서 고문을 받아왔으며 검찰에서는 편하게 근데 목사시구나. 만화방 한 게 아니었나? 만화방이랑 목사랑 같이 하신 건가? 만화방을 하셨는데 끝나고 목사가 되신 걸 수도 있고. 아무튼 허위 자백을 할 때까지 정원섭 목사는 경찰서에서 고문을 받아왔으며 검찰에서는 편하게 말하시면 돼요라는 말에 경찰에게 고문을 당했다는 진술을 하기 무섭게 경찰서에서 자신을 고문을 한 그 경찰이 다시 들어와서 또다시 고문했다. 와, 함정을 판 거네. 검찰이 또 이 새끼 완전 세뇌됐나? 이 새끼 이제 준비됐나? 하고 함정을 판 거네요. 검찰 입장에서는. 와, 진짜 미친놈들이다. 이것만으로도 용서를 받을 수 없는 처음부터 끝까지 고문으로 조작을 한 사건인데 그에 대해서 형사사건 재심과 국가 상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한 민사 1심까지는 멀쩡했던 판결이 위에 나온 저 어처구니 없는 판결로 뒤집히면서 정원섭 씨와 가족들은 또다시 난도질 당한 것이다. 참고로 그 과정의 문제가 바로 위에 나온 소멸시효 기간을 갑자기 줄인 것이다.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 소송은 소송 절차나 인지세 등이 필요해 준비 기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간단히 말하자면 무조건 소송 접수 기간을 초과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고서 네가 더 서둘렀어야지 라고 훈계질을 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절대 인정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한 판결이라는 것이 문제점이다. 그리고 이 판결은 인민혁명당 사건이라든가 불임 사건으로 대표되는 권력을 앞세운 폭력 피해자 그리고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이 간첩 조작 사건으로 최종 판결이 날 경우 늦게 소송을 제기했다가 소송 과정을 밟는 과정에서 기한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국가 배상을 한 푼도 하지 않겠다는 선례로 사용하겠다는 것을 표명한 재판이었다. 그러니까 이 춘천 강간살인 조작 사건을 이제 배상을 안 해줄 경우 계속 진행 중인 이런 사건들도 결과가 나온 이후에도 배상을 해주지 않아도 되는 선례가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악질인 거죠. 이 우려는 더 나쁜 방향으로 현실이 되어 2015년 5월 28일에 광주 인화학교 사건, 일명 도가니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범죄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5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청구 권한이 소멸했다는 판결이 등장했다. 이것이 마지막 범죄가 일어난 시점부터 5년이라고 쳐도 2010년이고 최초 범죄가 벌어진 시점부터라고 한다면 1985년부터 1990년 사이에 소송을 했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소멸시효 기간이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정해놓으면 힘없는 개인은 당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 한편 정원석 측은 2014년 8월 위 국가배상 관련 판결 취소를 요구하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으나 2020년 11월 26일 기각되었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이전 정권에 대한 수사 중 2018년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 사건이 불거진 뒤에야 그 비밀이 비로소 알려졌다. 2015년에 쓰여진 상고법원 입법 추진을 위한 협상 추진 전략 및 정부 운영에 대한 사법부의 협력 사례라는 문건이 폭로되면서 합리적 범위 내에서 과거사 정립이란 명분으로 사법부 차원에서 국가 배상을 가로막으려는 의도로서 실행되었음이 드러났다.
그리고 이 정부 운영에 대한 사법부의 협력 사례라는 이 제목과 내용부터 민주주의 삼권 분립의 기본 원칙과 정면으로 대치된다고 하네요. 그러네.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 다 이게 좀 독립된 개체로서 서로 상호 견제를 하고 그렇게 투명성을 유지를 해나가야 되는 것인데 이렇게 협력을 해버리면 행정부에다가 협력을 해버리면 이 삼권 분립이 좀 헤쳐지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 아하. 아무튼 이렇게 비밀이 밝혀졌고 다음 챕터입니다. 국가와 판검사의 책임 부정. 정원섭 목사는 다시 자신을 고문한 경찰관, 기소한 검사, 판결을 내린 재판관과 국가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2016년에 일부 승소하여 경찰관 3명과 그 유족들이 연대해 23억 8,8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이끌어냈다. 국가의 책임은 모호하지만 경찰이 당시 정 씨를 협박한 정황은 명확하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그러나 고문 경찰과 검찰의 협력으로 조작된 증거를 가지고 기소한 정용식 검사와 이를 알고도 무기징역을 내린 윤상목 판사, 그리고 실질적으로 말도 안 되는 10일 안에 강압적으로 범인을 잡아오라 하여 사실상 조작을 묵인한 국가에게는 손해배상 책임을 전혀 묻지 않았다. 아, 그러네. 야, 꼬리 자르기를 한 거죠. 이 검사와 판사, 경찰들은 진짜 나쁜 놈들이긴 하지만 결국에 위에서 하라는 대로 한 거야. 국가가 하라는 대로 한 거야. 근데 국가한테는 책임을 하나도 묻지 않고 이 개인들이 잘못했다? 되게 치졸하죠. 정 목사는, 그러니까 피해자 정 목사는 가난한 경찰과 그 유족들이 무슨 죄냐면서 이 판결에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손해배상액도 받지 않겠다 공언을 했는데 권력을 가진 검사와 판사에게 책임을 묻고 싶어 했다. 그러나 국가는 권력을 가진 자들의 책임은 눈 감아주고 경찰의 유족에게나 23억이라는 금액을 토해내라는 전형적인 가진 자들의 논리를 펼친 셈이다. 정 목사는 빌딩을 수채나 가지고 있는 정 검사는 왜 배상 책임에서 자유로운지 알 수 없다 라며 단돈 10,000원이라도 진심으로 사과한다면 넘어갈 생각이 있다고 했다. 아마 그 검사도 돈도 돈이지만 그걸 인정하는 순간 쌓아올린 사회적 지위를 싹 박탈당하게 되는 셈이기 때문에 그걸 인정할 리가 없다. 그걸 바로 잡아줄 국가가 검사, 판사와 같은 편이니 답도 없다. 뭐야? 경찰관이랑 그 유족들만 배상하라는 거였어? 와, 검사, 판사한테는 아무런 죄를 묻지 않은 거야? 경찰관은 그냥 말단이라서 행동대장 역할을 한 것 뿐이잖아. 물론 그것도 엄청 잘못한 일이지만 이거 진짜예요? 아니, 개새끼들인데? 와, 아씨, 아니 이걸 지금 알았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자, 여담입니다. 사건의 초기부터 법조인 이범열이 정원섭의 국선 변호를 맡았다고 한다. 그는 서울 형사지방법원 판사 경력에 1차 사법파동의 핵심에 위치할 만큼 법조계의 거물이었고 독재치하의 사법계의 환멸을 느껴 서울에서 변호사 사무소를 개업해 야인으로 활동을 했는데 부조리한 사법사건을 나서서 맡던 중 담당한 것이 해당 사건이다. 대법원 최종심까지 변호를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3심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되었음에도 부조리한 기록들을 전부 문서로 보존시키는 정성도 보이기도 했다. 이게 워낙 큰 사건이라 그러셨나 보다. 그가 적은 자서전 수필에서도 그 사건만 생각하면 창자가 부글부글 끓어오른다며 해당 사건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나 공들인 사건의 최종 무죄 판결을 지켜보지 못한 채 1996년 식도암으로 별세했다. 자, 여담으로 다른 사건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고요. 2021년 3월 29일 피해자 정원섭이 사망했음이 표창원 전 의원의 인스타그램 및 트위터를 통해 밝혀졌다. 아하, 꼬꼬무에서도 한번 나왔고요. 야, 이게 뭔가 네이밍이 너무 평이해. 그래서 이게 큰 사건이라는 거를 인지를 못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건 진짜 거창한 이름을 달아도 될 정도로 좀 말도 안 되는 사건인데. 어떡해. 이게 또 이게 또 뭐가 웃기냐면
파출소장의 딸이 죽어서 그래서 대통령이 경찰의 그 권위를 넘봐? 그런 약간 생각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더 수사를 더 강압적으로 더 세게 했던 거고. 뭐 범죄를 뭐 잡아라. 열심히 잡아라.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알겠는데 못 잡아오면 좌천시킨다. 이렇게 하면 강제적으로 하겠지 또. 아래 그 사람들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진짜 말도 안 된다. 춘천 강간 살인 조작 사건이었고요. 이 이야기는 말이 안 된다.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예.